한 세대 전체의 활력과 희망의 상징이 된 남자. 그는 남몰래 치명적이고 숨겨진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매일을 살았다. 그의 왕조는 야망을 이용해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고, 그 야망은 또한 치명적인 저주를 뿌렸다. 오늘날까지 그의 죽음을 담은 26초짜리 무성 영화는 여전히 세상을 떠돌고 있다. 이것은 존 F 케네디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대한 대통령의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저주받은 왕조의 예견된 마지막 장이었을까? 그 왕조의 기초는 돌이 아니라 살과 피로 세워졌다. 그 기초는 보스턴의 빈민가에 놓였고, 그곳에서 분노는 야망으로 단련되었으며, 자식들은 백악관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왕조의 설계자는 무자비한 야망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남자, 조지프 P. 케네디 시니어였다. 그는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주류 거래를 정복하며 오직 케네디 가문 사람을 최고의 권좌에 앉히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집은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자식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도록 훈련받는 경기장이었다. 하지만 완벽함의 대가는 어두운 비밀이었고, 이는 가문의 저주에 씨앗을 뿌렸다. 그의 맏딸 로즈마리가 발달 장애로 인해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그는 비밀리에 그녀에게 뇌엽 절제술을 받게 했다. 그녀의 삶을 파괴한 야만적인 수술이었다. 그녀는 숨겨졌고 가족사에서 지워졌다. 야망의 재단에 바쳐진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 그 후 저주는 첫째 아들을 덮쳤다. 가문의 희망은 대통령이 될 운명이었던 완벽한 상속자, 조 주니어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나 1914년 1급 비밀 임무를 위해 폭발물로 가득 찬 그의 비행기가 영국 시골 상공에서 폭발했다. 조 주니어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리하여 운명의 망토는 둘째 아들에게 넘어갔다. 케네디 가문에게 조 주니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앙적인 붕괴였다. 세심하게 만들어진 운명은 왕관을 쓰기도 전에 왕을 잃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어릿광대, 학자, 그리고 형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온 병약하고 마지못해 하는 왕자였다. 존 F 케네디는 결코 그 주인공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무너졌을 육체적 질병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으며, 여유로운 우아함이라는 대중적 가면 뒤에서 벌어진 사적인 전쟁이었다. 이제 죽은 형의 유령에 시달리며 그는 아버지의 전쟁을 치르고 쓰러진 깃발을 집어들고 자신의 것이 아닌 형의 집착이었던 목표를 향해 행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의무였다. 조 주니어의 유령은 이제 권력으로 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그 길은 케네디 기계의 강력하고 완전한 힘을 요구하는 길이었다. 1946년 매사추세츠의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었다.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의 지저분한 노동자 계층 지역인 제11선거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이민자들의 땅이었고, 부두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들의 땅이었다. 하이아니 스포트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전쟁 영웅으로 돌아온 잭 케네디에게 그곳은 낯선 환경이었다. 그는 신탁기금을 가진 하버드 출신이었고 맞춤 정장을 입었으며 찰스타운의 연기자욱한 조합 사무실과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세련된 억양을 구사했다. 모든 면에서 그는 부자연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지역구는 공석이었고 거장 전략가인 조 케네디 시니어는 기회를 포착했다. 계획은 새로운 주연과 함께 다시 궤도에 올랐다.
선거운동은 가장이 조직하고 호화롭게 자금을 댄 케네디 가문의 전면적인 침공이었다. 조 시니어는 자신이 경멸했던 불암한 권력의 상징인 리츠칼튼 호텔에 본부를 차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는 유화론자이자 월스트리트의 약탈자라는 자신의 더럽혀진 평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작전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부분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선거운동의 공개적인 얼굴은 가족 그 자체였다. 그것은 그 지역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력과 화려함의 장관이었다. 로즈 케네디는 딸들인 유니스, 팻, 진과 함께 정교한 티파티를 조직하여 수천 명의 여성 유권자들을 초대해 잘생긴 젊은 후보를 만나게 했다. 이것들은 딱딱한 정치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교 행사였고 그곳에서 케네디 가문은 눈부신 미소와 편안한 자신감으로 각 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잭은 힘든 발로 뛰는 정치에 몸을 던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악수와 등을 두드리는 기술을 익히려는 수줍은 지식인이었다. 그는 선거구의 거리를 블록 단위로 걸었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 끝없이 계단을 올랐으며 약간 주저하며 저는 잭 케네디입니다. 의회에 출마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전쟁 기록이 선거운동의 중심이었다. PT109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전단지에 인쇄되고 연설에서 언급되었다. 그는 단지 하버드 출신의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과 정면으로 맞섰던 영웅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대필 작가를 고용하여 전국 잡지에 아들의 전쟁 공적에 대한 찬양 프로필을 쓰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웅담과 티파티 뒤에서는 더 잔인한 정치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 케네디의 돈이 선거구를 가득 메웠다. 그는 선거운동원 군단을 고용하고 광고판 공간을 사들이고 라디오 광고로 전파를 뒤덮었다. 조 시니어 주변에서 늘 그랬듯이 현금이 오가고 뒷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경쟁자 중 한 명인 지역 정치인 조 루소는 그들은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 선거를 돈으로 사고 있다고 쓰라리게 불평했다. 결국 그것은 압도적인 조합이었다. 제게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 카리스마, 가족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영웅적인 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에 마르지 않는 재산.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경쟁이었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잭 케네디는 다른 9명의 후보를 압도했다. 그는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다. 죽은 형의 여정의 첫걸음이 완료되었다. 1940년대 후반의 미국 하원은 연공서열과 전통의 장소였으며 나이든 위원회 의장들이 지배했다. 잭 케네디처럼 젊고 활동적인 의원에게 그곳은 좌절스럽고 종종 지루한 환경이었다. 그는 법안을 작성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지루한 작업을 즐기는 타고난 입법가가 아니었다. 그는 느리게 움직이는 군대 하급 장교처럼 느껴졌다. 그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더 나은 노동 조건, 사회보장 혜택 등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한 무대인 외교정책, 즉 거대 전략과 국제적 음모의 세계로 이끌렸다. 이 시기는 그의 입법 성과보다는 숨겨진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와의 싸움으로 더 정의된다. 대중은 잘생기고 활기찬 젊은 의원을 보았다. 현실은 거의 끊임없는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고통 속에서 사는 남자였다. 하버드에서 풋볼 경기 중 다쳤고 PT109 사건으로 치명적으로 악화된 그의 허리는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었다. 그는 척추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고 1914년에 위험한 수술을 받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그는 등 보조기, 때로는 완전한 코르셋을 착용했고 사적으로는 종종 목발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허리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10대 시절부터 그는 극심한 피로, 체중 감소, 소화 불량,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신 기능 부전의 증상인 지속적인 구릿빛 피부 등 혼란스러운 증상들에 시달렸다. 의사들은 당황했다. 그는 대장염, 궤양, 심지어 한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백혈병의 일종으로 오진받기도 했다. 1947년 영국 여행 중 그는 쓰러졌고 영국 의사로부터 희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신 질환인 에디슨병을 비밀리에 진단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직계가족과 몇몇 신뢰하는 보좌관들만 아는 철저히 지켜진 비밀이었다.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신중하게 관리된 기만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몸이 생산할 수 없는 호르몬을 대체하기 위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강력한 진통제, 그리고 나중에 필급 박사로 알려진 의사가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 투여하는 암페타민 주사 등 매일 약물 칵테일에 의존했다. 여러 차례 그의 상태가 너무 위독해져서 가톨릭 교회의 마지막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 신부가 불려오기도 했다. 그는 칼날 위에서 살았다. 그의 활기찬 대중적 이미지는 은폐의 걸작이었고 끊임없이 그를 저버리는 육체에 대한 의지의 승리였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유령과 매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삶의 연약함을 이해했다. 이것이 저주의 일부였을까? 그의 누이 로즈마리의 정신처럼 어딘가 결함이 있는 육체, 이미 가족에게 닥친 외부의 비극을 반영하는 내부의 배신이었을까? 하원에서 6년을 보낸 후 잭 케네디는 안주하지 못했다. 그는 훨씬 더 큰 목표인 미국 상원 의석에 눈을 돌렸다. 도전은 엄청났다. 그의 상대는 현직 의원인 헨리 캐벗 로지 주니어였는데 이 이름은 매사추세츠 기득권층 그 자체를 상징했다. 로지는 수세대 동안 정치 세력이었던 보스턴 브라만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는 잘생기고 경험이 풍부하며 국제주의적인 공화당원이었고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였다. 케네디 가문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거 이상이었다. 그것은 아일랜드계 가톨릭 도전자가 프로테스탄트 귀족의 성문을 습격하는 상징적인 전투였다. 그것은 잭 케네디 대 한때 그의 증조부를 경멸했던 세상의 유령과의 대결이었다. 다시 한번 선거운동은 가족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운영되었다. 선거운동 본부장은 노련한 정치꾼이 아니라 잭의 27세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였다. 바비는 여러 면에서 형의 정반대였다. 수줍고 독실하며 강하고 타협하지 않는 면모를 지녔다. 그는 집행자였고 승리에 대한 단 하나의 헌신으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몰아붙이는 지칠 줄 모르는 조직가였다. 케네디가의 여성들은 다시 한번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케네디와 함께하는 커피 행사는 전설이 되어 주 저녁에서 수만 명의 유권자들을 끌어모았다. 어머니, 자매들, 매형들 등 온 가족이 매사추세츠 전역으로 흩어져 활동했는데 이는 로지의 더 전통적인 선거운동이 따라올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같았다. 그리고 1952년 케네디의 궤도에 새롭고 빛나는 인물이 들어왔다. 한 저녁 파티에서 잭은 워싱턴 신문사에서 궁금한 카메라걸로 일하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세련된 젊은 여성 제클린 부비에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활기차고 운동을 좋아하는 케네디 가문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그녀는 엘리트 기숙학교, 바사대학, 소르본 대학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예술, 문학, 프랑스 문화를 사랑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매력적이면서도 약간은 냉담한 우아함을 지녔다. 잭은 매료되었다. 그들의 연애는 상원 선거운동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열풍 같은 사건이었다. 잭에게 그녀는 진정으로 끌리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었다. 그녀는 그의 저돌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균형 잡아주는 품격과 문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1953년에 결혼했는데 이 사교계 결혼식은 케네디 가문의 원초적인 정치력과 오친 클로스 부비의 가문의 조용한 명성을 결합시키며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키 케네디는 이제 왕조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의 새 가족의 복잡하고 종종 압도적인 세계를 헤쳐나가야 할 우아한 외부인이었다. 1952년 선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다. 공화당의 드와이트 T.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을 휩쓸며 매사추세츠에서도 큰 차이로 승리했지만 잭 케네디는 그 흐름을 거슬렀다. 그는 헨리 캐벗 로지 주니어를 불과 7만 표 차이로 이겼다. 그것은 놀라운 이변이었고 정치적 지진이었다. 아일랜드계 신출내기가 브라만 왕자를 물리친 것이다. 그 승리는 잭 자신의 카리스마,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선거운동, 그리고 그의 가족이 가진 정치기계에 비할 데 없는 힘에 대한 증거였다. 마지못해 하던 왕자는 이제 미국 상원의원이자 전국 무대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서름을 갚았고 원래 형을 위해 예정되었던 길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루었다. 상원에서의 케네디의 초기 몇 년은 하원 시절과 마찬가지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는 일상적인 입법 활동보다는 매사추세츠 문제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는 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와 지금의 비평가들은 종종 이 시기 그의 기록에 남은 한 가지 중요한 오점을 지적한다. 바로 선동적인 반공운동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을 질책하는 상원 표결에 그가 눈에 띄게 불참한 것이다. 케네디는 당시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는 정당한 변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겁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았다. 메카시는 그의 아버지의 친구였고 그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에게 반대하는 것은 위험했을 것이다. 케네디는 나중에 후회를 표했지만 이 사건은 그가 때로는 용기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했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식은 또 다른 거의 치명적인 건강 위기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다. 1954년까지 그의 허리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진통제로 연명했고 종종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었다. 그는 끔찍한 선택에 직면했다. 남은 인생을 반신불수로 살거나 매우 위험한 이중척추 유압수를 받는 것이었다. 그의 의사들은 에디슨병 때문에 수술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몸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생존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말했다. 특징적으로 그는 도박을 선택했다. 등을 대고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수술은 끔찍한 시련이었고 수술 후 기간은 더욱 나빴다. 포도상구균 감염이 발생했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성사를 위해 신부가 불려왔다. 몇 주 동안 그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놀라운 회복력으로 그는 살아났다. 하지만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바로 여론과 정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한 미국 상원 의원들에 관한 책이었다. 그 결과 1956년에 출간된 책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진실성과 도덕적 용기를 찬양하는 강력한 역사적 사파 모음집이었다. 이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57년에는 전기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것은 케네디에게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를 잘생기고 부유한 정치인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정치인으로 격상시켰다. 그것은 그에게 이전에 부족했던 중후함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책은 또한 논란에 휩싸였다. 케네디가 진정한 저자가 아니며 연구와 집필의 대부분을 그의 뛰어난 연설문 작성가이자 보좌관인 테드 소렌슨이 했다는 소문이 거의 즉시 퍼지기 시작했다. 케네디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 창작을 지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소렌슨의 역할 범위는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에 의해 논쟁되어 왔다. 저자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책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케네디가 투영하고 싶었던 이미지, 즉 어려운 선택을 기꺼이 하는 사려 깊고 용기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그의 높아진 전국적 인지도는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가 대담하고 돌이켜보면 현명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애들레이 스티븐슨과 함께 부통령 후보 지명을 노렸다. 그는 전당대회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결국 테네시의 에스테스 키포버 상원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당시에는 쓰라린 패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행운의 패배로 증명되었다. 그는 본선에서 아이젠하워에게 참패한 스티븐슨과 엮이지 않으면서 귀중한 전국적 노출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보여주었고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명성을 높인 채로 등장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전국 무대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56년부터 잭 케네디가 취한 모든 움직임은 대통령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와 그의 팀은 4년간의 끊임없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수백 번의 연설을 하며 강력한 정치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1960년 후보 지명을 위한 공식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그는 거대하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의 장애물에 직면했다. 바로 그의 종교였다. 미국 역사상 로마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보스턴에서 그의 조상들을 따라다녔던 반가톨릭 편견이 이제 그의 국가적 야망 위에 드리워졌다. 특히 남부와 중서부의 많은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대통령이 자유로운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바티칸의 지시를 받는 로마 교황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 문제는 1960년 웨스트버지니아 예비성어에서 정점에 달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압도적으로 개신교도이며 극심하게 가난한 주였다. 지명을 위한 그의 주요 경쟁자인 휴버트 험프리 상원의원이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케네디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자신의 후보 자격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종교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 저녁을 누비며 작은 마을과 탄광촌에서 연설하고 유권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는 그들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말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한 가톨릭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또한 가톨릭 신자일 뿐입니다. 저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가톨릭 교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교회도 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케네디 가문의 또 다른 막대한 자금 투입과 결합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그는 가톨릭 신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대결은 그가 후보 지명을 확보한 후인 1960년 9월에 이루어졌다. 그는 바이블 벨트의 심장부인 휴스턴에서 열린 개신교 목사들의 모임인 그레이터 휴스턴 목사협회 연설 초대를 수락했다.
그곳은 사자굴이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질문은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차분하고 힘있으며 명쾌한 연설에서 케네디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교 분리가 절대적인 미국, 즉 어떤 가톨릭 고위 성직자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어떤 개신교 목사도 교구민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선언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한 가톨릭 후보가 아닙니다. 그는 반복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또한 가톨릭 신자일 뿐입니다. 저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제 교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교회도 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순간이자 능수능란한 연기였다. 그는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약점을 미국 다원주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바꾸어 놓았다. 마지못해 하던 왕자, 형의 그늘에서 살던 병약한 소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보스턴 기득권층의 유령들을 물리쳤으며 미국 사회의 가장 오래된 편견 중 하나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섰다.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이제 열렸고 그의 정치적 숙적인 리처드 닉슨과의 대결로 이어졌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의 무대가 마련되었지만 그의 가족 과거의 그림자와 그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연약함은 비극의 조용한 예감처럼 남아있었다. 1960년은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편안하고 번영했으며 비교적 평온했던 아이젠하워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가는 전례 없는 약속과 실존적 위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기로에 서 있었다. 냉전은 가장 차가웠고 핵전쟁의 위협은 일상적인 현실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민권 투쟁이 폭발 직전이었다. 그 해의 대통령 선거는 단지 두 남자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영혼과 방향을 위한 싸움이었다. 한쪽에는 현직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있었다. 그는 당파적 전투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인물로 강인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현상 유지를 대표했다. 다른 한쪽에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젊은 상원의원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가 있었다. 그는 새로운 세대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젊고 카리스마 있으며 거의 만져질 듯한 변화의 감각을 발산했다. 그것은 대조의 선거운동, 스타일의 충돌, 그리고 미국 정치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무대인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경쟁이 될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리처드 닉슨이 확실한 유세 후보였어야 했다. 8년 동안 그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와이트 T. 아이젠하워의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와의 부엌 논쟁으로 유명한 맹렬한 방공주의자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노련한 정치 베테랑이었고 안정과 경험을 약속하는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조용하고 근면하며 잊혀진 미국인들을 대표했다. 그의 선거 전략은 이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 즉 키를 잡을 준비가 된 안정적인 손이었다. 반면 케네디 선거운동은 움직임, 에너지,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소용돌이였다. 재기 스타였지만 그 운영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가족 사업이었다. 무자비한 선거운동 본부장인 로버트 케네디는 철권과 청교도적인 열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형을 백악관에 입성시키겠다는 단 하나에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목표에 이끌려 직원들을 탈진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나머지 가족들은 정치 군대였다. 그의 누이들과 어머니는 전국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매료시켰고 그의 아버지 조 시니어는 배경에 있는 그림자 같은 인물, 즉 재정가이자 거장 전략가로 남아 그의 막대한 재산이
전체 사업에 연료를 공급했다. 케네디의 메시지는 정치적 브랜딩의 걸작이었다. 그는 아이젠하워의 인기 있는 기록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이 안주하게 되었으며 이제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 프런티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미국 서부의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로 과학, 우주, 국제관계, 사회정의 분야의 도전을 정복하라는 요청이었다. 그것은 활력, 희생, 국가적 목적의 메시지였으며 43세의 나이에 젊음의 활력 그 자체인 후보에게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것은 매일 만성적인 통증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한 남자의 현실을 숨기는 화려한 정치극이었다. 대조는 뚜렷했다. 닉슨은 1950년대의 산문을 대표했고 케네디는 1960년대의 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1960년 선거운동의 결정적인 전투는 디트로이트의 조합 사무실이나 아이오와의 농지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시카고의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1960년 9월 26일 케네디와 닉슨은 4차례의 텔레비전 대통령 토론 중 첫 번째 토론을 위해 만났다. 이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정치적 혁신이었다. 당시 역사상 가장 많은 정치 관객인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시청했다.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은 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끊임없이 선거운동을 해온 리처드 닉슨은 최근 무릎 감염과 입원으로 지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는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그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화장을 거부하고 대신 레이지 쉐이브라는 값싼 일반 의약품 파우더를 사용하여 거뭇한 수염 자국을 가렸다. 이것은 혹독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그의 피부를 회색빛의 창백한 색으로 보이게 했다. 그의 양복은 옅은 회색으로 배경과 섞여 그를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게 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땀을 심하게 흘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방 안을 훑었다. 그는 불편하고 불안하며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반면 존 F 케네디는 토론 며칠 전부터 판비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준비했다. 그는 에디슨병 약의 부작용으로 햇볕에 그을리고 푹 쉬었으며 최고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도착했다. 그는 배경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어두운 색 양복을 입었다. 그는 질문하는 기자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코칭받았다. 닉슨이 상대방과 논쟁하는 것처럼 보인 반면 케네디는 거실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냉철한 능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날 밤의 놀라운 진실은 토론의 내용이 사실상 무승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보들을 볼 수 없었던 라디오로 토론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닉슨이 상세한 정책 요점과 공격적인 토론 스타일로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대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인상은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한쪽에서는 젊고 활기차며 잘생긴 지도자를, 다른 쪽에서는 피곤하고 땀 흘리며 교활해 보이는 정치인을 보았다. 텔레비전의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가 실체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케네디는 단지 토론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치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경주의 기세는 결정적으로 그의 편으로 기울었다. 선거운동이 마지막 열광적인 몇 주에 접어들면서 경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다. 케네디는 특히 핵심 유권자층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막 부상하던 민권운동의 심장부에서 생겨났다. 1960년 10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인종차별 백화점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수십 명의 학생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석방되었지만 킹 목사는 사소한 교통 위반, 딱지로 인한 보호관찰 조건 위반이라는 빈약한 구실로 구금되었다. 그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던 인종차별주의자 판사는 그에게 악명 높은 주립교도소에서 4개월간의 강제 노역을 선고했다. 킹 목사의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그것은 끔찍한 전개였다. 그들은 그가 감옥에서 살해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 상황은 양측 선거운동 진영에 미묘한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포함한 닉슨 진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남부 백인들의 표를 구애하고 있었고 킹 목사를 위한 어떤 개입도 인종차별주의자인 딕시크렛들 멀어지게 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냉정한 정치적 계산을 했다. 케네디 진영도 의견이 나뉘었다. 제게 더 신중한 조언자들 중 일부는 같은 이유로 그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의 매제인 사전트 슈라이버가 이끄는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무를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케네디는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다. 그는 킹 목사의 겁에 질린 아내 코레타 스콧 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정을 표하고 도움을 제안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품위의 단순한 행동이었고 그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연민의 제스처였다. 그러나 다음 더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은 바비 케네디였다. 종종 냉혹했던 선거운동 본부장은 자신의 주도로 조지아의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모든 기록에 따르면 바비 케네디는 그의 특징적인 직설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판사를 몰아붙이며 그의 결정의 합법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날 설명할 수 없게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케네디 형제의 개입 소식은 역사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시대 이래 공화당에 투표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케네디의 가톨릭 신앙 때문에 공개적으로 닉슨을 지지했던 저명한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나에게는 가방 가득한 표가 있다고 그는 교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표들을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가져가 그의 무릎에 쏟아부을 것이다. 케네디 선거운동 본부는 노 코멘트, 닉슨 대 가슴이 있는 후보라는 제목 아래 전화통화 이야기를 담은 200만 부 이상의 팸플릿을 인쇄하여 전국의 흑인 교회에 배포했다. 초박빙의 선거에서 이 용감한 개입의 단 한 번의 행동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일리노이와 미시간 같은 주요 북부주에서 결정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표를 케네디의 편으로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옳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운동에서 가장 현명한 정치적 움직임 중 하나를 해냈다. 1960년 선거일 밤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길고 긴장감 넘치는 밤 중 하나였다.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국가는 거의 완벽하게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는 북동부의 큰 산업주들을 기반으로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서부주들의 개표가 시작되면서 닉슨이 격차를 좁혔다. 전체 선거는 일리노이와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 달려 있었다. 케네디는 두 주 모두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했다. 일리노이에서는 시카고의 강력한 시장 리처드 제이 데일리의 정치 기계가 필요할 때 표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설적이었다. 텍사스에서는 케네디의 러닝메이트인 린든 비 존슨이 그의 정치적 마법을 발휘하여 그의 고향주를 가져왔다. 결국 존 F 케네디는 역사상 가장 근소한 득표율 차이 중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거의 609천만 표 중 불과 11만 7천여 표 차이였다. 그것은 승리였지만 압도적인 위임이 없는 승리였다.
닉슨 자신을 포함한 공화 당원들은 평생 동안 시카고와 텍사스에서의 유권자 사기를 통해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닉슨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 결코 후계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병약한 소년이 최고의 상을 거머쥐었다. 그는 아버지의 꿈과 죽은 형의 운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승리의 본질, 너무나 근소하고 너무나 논란이 많았던 은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마치 운명 혹은 가문의 저주가 그가 정상에 오르는 것은 허락하되 확고한 발판의 안정은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당열된 국가의 함성이 아닌 깊고 고르게 분열된 나라의 속삭임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할 것이었다. 선거와 취임식 사이 몇 주 동안 케네디 대통령 당선인은 현대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눈부신 내각 중 하나를 구성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학자, 산업계 거물들을 찾았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천재 사장인 로버트 맥나마라를 선택했다. 그는 어떤 문제든 합리적인 분석과 통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는 하버드의 명석하고 귀족적인 학장인 맥조지 번디를 선택했다. 국무부 장관으로는 존경받는 외교관인 딘 러스크를 임명했다. 그들은 언론인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나중에 그의 비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책 제목에서 부르듯 최고의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워싱턴의 뚜렷한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지적 엘리트주의를 가져왔다. 그들은 미국의 지성과 의지의 힘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행동가들이었다. 이 새로운 행정부는 잭과 제키, 그리고 그들의 두 어린 자녀인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의 우아함과 스타일과 결합하여 백악관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그곳은 단지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 빛나는 국빈 만찬,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들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이상주의와 화려함의 짧고 빛나는 한순간이었던 카멜롯 전설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아래에는 교만의 씨앗이 놓여 있었고 그들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은 그 10년간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가장 치명적인 실패 중 일부로 이어질 것이었다. 1961년 취임식 날은 혹독하게 추웠다. 눈보라가 워싱턴을 눈으로 뒤덮었고 거센 바람이 국회의사당 언덕을 휘몰아쳤다. 그러나 날씨도 중대한 세대교체의 감각을 꺾을 수는 없었다. 70세의 퇴임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과거를 대표했다. 43세의 취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미래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행사 자체는 기억에 남을 드라마로 가득했다. 미국 문화의 살아있는 상징인 늙은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눈에 반사된 강한 햇빛에 눈이 멀어 행사를 위해 쓴 새 시를 읽을 수 없었다. 당황하지 않고 그는 대신 자신의 다른 시인 더 기프트 아웃라이트를 암송했다. 그리고 케네디의 차례였다. 그는 얼어붙을 듯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오버코트 입기를 거부하며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이는 그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세웠던 젊은 활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가족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그리고 그는 연설했다. 그의 취임사는 14분 미만으로 짧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 기억되는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그것은 정책의 연설이 아니라 원칙의 연설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부름이었고 전 세계를 향한 의도의 선언이었다. 그의 뛰어난 연설문 작성가 테드 소렌슨이 만들었지만 그의 비전이 스며든 웅장한 수사법으로 그는 도전을 제시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횃불이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이 세기에 태어나 전쟁으로 단련되고 어렵고 쓰라린 평화로 훈련받았으며 우리의 오랜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세대에게 그는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어떤 부담이라도 지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맞서고 어떤 친구라도 지지하며 어떤 적이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나왔다. 한 세대의 이상주의에 불을 지피고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질 그 말이었다. 그러니 나의 동료 미국인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짜릿한 순간이었다. 연설은 걸작이었고 강경한 냉전적 결의와 드높은 이상주의의 완벽한 융합이었다. 그것은 더 큰 선을 위한 봉사, 시민정신, 희생에 대한 요청이었다. 마지못해 하던 왕자는 이제 완전히 왕이 되었다. 그는 권력의 절대적인 정점에 서 있었고 자유세계의 지도자였으며 아름다운 가족과 뛰어난 조언자 팀, 그리고 한 국가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뉴 프런티어의 약속은 무한해 보였다. 그러나 역사의 힘, 냉전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자신의 숨겨진 연약함과 가족의 비극적인 과거의 그림자들이 지평선 너머에서 모여들고 있었고 이 새로운 대통령과 그의 카멜롯을 시면의 가장자리로 몰아갈 위기의 도가니 속에서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은 아무리 웅변적이더라도 단 한 번의 연설로 정의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의 시와 취임식 날의 웅장함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끊임없고 힘든 통치의 산문에 의해 빠르게 소모된다. 존 F 케네디에게 있어 그의 믿기 힘든 승리의 행복감은 겨울을 채 넘기지 못했다. 그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 우위를 위해 치명적인 투쟁을 벌이는 글로벌 체스판과 갈등으로 들끓는 세계를 물려받았다. 그는 뉴 프런티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미지의 영역으로 내디딘 그의 첫걸음은 그를 햇살 가득한 진보의 풍경이 아닌 어둡고 질척이는 실패와 굴욕의 수렁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약속과 총사령관의 현실 사이의 차이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르쳐줄 오싹한 대결로 이끌었다. 카멜롯에 밟고 빛나는 순간은 불의 시험을 받게 될 참이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위기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섬나라 쿠바에 있었다. 1959년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부패한 미국 지원 독재자 프렌시오 바티스타를 전복시켰다. 처음에는 카스트로의 혁명이 무엇을 의미할지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곧 마르크스 레닌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미국 기업들을 국유화하며 소련과 가까워지고 쿠바를 미국의 문턱에 있는 공산주의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퇴임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비밀리에 그들은 중앙정보국에 그를 제거할 계획을 개발하도록 승인했다. 이것이 케네디가 취임 첫날 책상 위에서 발견한 시한폭탄이었다. 그 계획은 대담하고 비밀스러웠으며 결과적으로 재앙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고국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1,400여 명의 쿠바 망명자들로 구성된 여단을 모집하고 훈련시켰다. 암호명 사파타 작전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이 여단을 쿠바 남부 해안의 외딴 늪지대인 바히아 데 코치노스, 즉 피그스만에 상륙시키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여단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산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반카스트로 저항 세력과 합류하여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시킬 전국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킬 예정이었다. 케네디는 국가안보 기득권층의 거물들, 즉 전설적인 CIA 국장 앨런 덜레스와 그의 부국장 리처드 비셀, 그리고
몇 년 전 과테말라에서 비슷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명석하고 설득력 있는 인물들로부터 이 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들 옆에는 미군의 수장들인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노련하고 경험 많은 냉전 전사들, 즉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그들은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계획이 건전하다고 확신시켰다. 그들은 여단이 잘 훈련되었고 사기가 높다고 말했다. 그들은 쿠바 국민들이 카스트로를 증오하며 해방자들이 쿠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봉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성공할 저위험 작전이라고 말했다. 케네디는 회의적이었다. 계획이 너무 깔끔해 보였고 가정들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그는 역사학도였고 그런 모험이 종종 재앙적으로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근소한 선거 승리와 자신의 경험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신임 대통령인 그가 아이젠하워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계획의 추진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타협했다. 그는 승인을 내렸지만 한 가지 중요하고 운명적인 조건을 달았다. 그는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는 그럴듯한 부인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그는 원래 계획에 몇 가지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 그는 상륙 지점을 추정 저항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더 외딴 피그스만으로 옮겼다. 가장 중요하게는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에서 카스트로의 소규모 공군을 파괴하기로 계획된 미국의 공습 횟수와 강도를 대폭 축소했다. 그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다. 즉, 미국이 아무 관련이 없는 척하면서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 것이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었다. 1961년 4월 17일, 침공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첫 순간부터 재앙이었다. 축소된 초기 공습은 카스트로의 공군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의 비행기 몇 대가 살아남았고 즉시 침략자들의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여단의 탄약과 통신 장비 대부분을 실은 선박을 포함해 2척을 침몰시켰다. 상륙 자체는 악몽이었다. 외딴 해변은 CIA가 주장했던 것만큼 황량하지 않았다. 지역 민병대가 거의 즉시 그들을 발견했다. CIA 정보부가 해초라고 묘사했던 산호초는 상륙정의 선체를 찢어버렸다. 여단은 바다와 통과할 수 없는 늪 사이에 갇혀 해변에 고립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민중봉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CIA의 희망적인 생각의 산물인 허구였다. 카스트로의 보안군은 이미 수천 명의 반체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쿠바 국민들은 침략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봉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지도자 주위로 결집했다. 카스트로 자신이 직접 방역의 지휘를 맡았고 망명자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그의 군대는 교두보를 포위했다. 3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2506 여단의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탄약은 떨어졌고 공중 지원도 없었으며 탈출로도 없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케네디는 해변에서 오는 절박한 무선 통신을 들었다. 젊은 대통령이 자신의 첫 번째 중대한 결정이 피비린내 나는 대실패로 변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미 해병대를 투입해달라는 마지막 순간의 간청을 거부하고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행동을 피하겠다는 결정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이제 그가 파멸로 보낸 사람들의 피로 채워지고 있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70이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망명군 100여 명이 사망하고 거의 1200명이 포로로 잡혀 양키 제국주의의 증거로 쿠바 텔레비전에 전시될 운명이었다. 피그스만 침공은 완전하고 굴욕적인 재앙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케네디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분노했다. 그는 CIA와 군부에 의해 오도되고 궁지에 몰렸으며 제대로 된 보좌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는 전문가들을 믿었지만 그들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사적인 분노 속에서 CIA를 천조각으로 쪼개 바람에 흩날려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앨런 덜레스와 리처드 비셀을 해고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는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했다. 그는 미국 국민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 짊어졌다. 승리에는 100명의 아버지가 있지만 패배는 고아라는 옛말이 있다고 그는 언론에 말했다. 내가 정부의 책임자다. 피그스만 침공은 젊은 대통령에게 뼈아픈 정신적 충격을 주는 교훈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군부와 정보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언에 대해 깊이 회의적이 되도록 가르쳤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본능을 믿고 모든 가정을 의심하도록 가르쳤다. 그것은 그의 행정부의 자신감을 심각하게 흔들고 카멜롯의 빛나는 이미지를 더럽힌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더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 모스크바에서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는 이 대실패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젊고 경험 없는 미국 대통령이 약하고 우유부단하며 압박이 가해졌을 때 물러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케네디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것은 세상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위험한 오판이었다. 불과 2달 후인 1961년 6월, 케네디는 흐루쇼프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담을 위해 비엔나로 날아갔다. 케네디는 이성적인 토론, 즉 상대방을 가늠하고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바랐다. 그가 얻은 것은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는 난투극이었다. 스탈린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67세의 소련 서기장은 거칠고 촌스러우며 종종 호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피그스만 침공 이후 너무나 약하다고 판단한 젊은 미국인을 시험할 기회로 보았다. 이틀 동안 호프부르크 궁의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흐루쇼프는 미국 대통령을 질책하고 위협하고 괴롭혔다. 그는 경멸적이었고 무시했으며 완전히 비타협적이었다. 주요 논쟁점은 베를린시였다. 도시는 여전히 서방의 민주주의 구역과 동방의 공산주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공산주의 동독 깊숙이 위치해 있었다. 소련에게 서베를린은 목에 걸린 뼈였고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탈출구 역할을 하는 서방 자본주의의 빛나는 전초기지였다. 흐루쇼프는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동독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실상 서베를린에 대한 접근권을 끝내는 평화조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케네디에게 6개월의 기한을 주었다.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동독과 별도의 조약을 맺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것은 노골적인 전쟁 위협이었다. 케네디는 그를 설득하려 했고 베를린에 대한 서방의 접근이 중요한 국익이며 그들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약속임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이념적 분노의 화산이었다. 그는 케네디에게 역사의 흐름은 공산주의와 함께하며 서방은 약하고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우 암울한 이틀이었다고 케네디는 나중에 말했다. 마치 아버지가 당신을 때리기로 결심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다.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비엔나를 떠났다. 그는 한 기자에게 그가 나를 난도질했다.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그가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털어놓았다.
그 만남은 심대한 심리적 타격이었다. 그것은 케네디에게 자신이 힘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확신시켰고, 그는 자신과 미국의 결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집착하게 되었다. 비엔나 정상회담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던져진 도전이었다. 냉전은 이제 위험할 정도로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흐루쇼프는 재빨리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 1961년 8월 13일 밤, 소련 탱크의 지원을 받은 동독 군인들은 철조망을 풀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기 시작하여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국경을 봉쇄했다. 며칠 만에 임시장벽은 삭막하고 잔인하며 영구적인 콘크리트 벽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가장 강력하고 추악한 상징, 즉 철의 장막의 물리적 현현이 되었다. 케네디 행정부에게 그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 그가 군사력을 사용하여 벽을 허물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피그스만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던 케네디는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행동했다. 그는 장벽에서의 어떠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도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미군의 주둔을 강화하고 접근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아우토반을 따라 전투에 단련된 미 육군 수송대를 보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소련은 그들을 통과시켰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지 않고 서베를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장벽은 유럽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흉터로, 그리고 공산주의 압제와 그 자신의 힘들었던 여름을 매일 상기시키는 것으로 남아있었다. 공산주의에 강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은 수천 마일 떨어진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케네디는 취약한 반공주의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약속을 물려받았다. 그는 그 이전의 아이젠하워처럼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인 도미노 이론의 확고한 신봉자였다. 피그스만에서의 공개적인 실패와 비엔네에서의 사적인 굴욕 이후 케네디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패배를 당할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개입을 심화시켰다. 그는 남베트남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을 극적으로 늘렸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지에 주둔하는 미국 군사 고문의 수를 불과 수백 명에서 16천 명 이상으로 늘렸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남베트남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만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점점 더 그들은 전투에 휘말려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적인 확대였고, 그의 사후에 미국을 가장 길고 가장 분열적인 전쟁으로 이끌게 될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는 한 걸음이었다. 그 결정은 1961년에 시련 속에서 태어났으며, 다시는 약하게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한 대통령에 의해 내려졌다.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 드라마가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동안 백악관의 벽안과 그 남자 자신 안에서는 더 사적이고 복잡한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었다. 완벽하고 화려한 퍼스트 패밀리의 이미지인 카멜롯의 이미지는 세심하게 구축된 신화였다. 잭과 제키의 결혼 생활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그것은 진정한 애정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결합이었지만, 또한 대통령직의 엄청난 압박과 케네디 자신의 무모하고 강박적인 불륜으로 인해 깊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는데, 일부는 백악관 직원들과, 다른 일부는 사교계 여성들과, 그리고 가장 악명 높게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시카고 마피아 보스 샘 지안카나의 정부이기도 했던 주디스 캠벨 엑스너라는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 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무모한 행동 패턴이었고, 만약 폭로되었다면 그의 대통령직을 파괴했을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의 어둡고 숨겨진 측면이었다. 그것은 그의 성격에 깊이 자리 잡은 모순, 즉 고귀한 공적 이상주의자와 사적인,
스릴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 사이에 시면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과 비밀스러운 매일의 싸움을 벌였다. 그의 에디슨병은 신중하게 관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필요로 했다. 그의 허리는 끊임없고 극심한 고통의 원천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정기적으로 강력한 진통제와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로부터 암페타민 주사를 맞았다. 그는 종종 주변에 누구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는 여유로운 활력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남자였고 은폐의 대가였으며 자신의 몸이 언제라도 자신을 배신할 위협 속에서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연약한 영웅이었다. 이 숨겨진 연약함, 자신의 죽음과의 이 끊임없는 근접성은 아마도 그가 직면한 위기들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상황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 피그스만의 굴욕, 비엔나 정상회담에서의 괴롭힘, 베를린을 둘러싼 대치, 베트남에 깊어지는 수렁 등 이 모든 사건들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그것들은 타이틀전의 초반 라운드였고 젊은 챔피언을 시험하고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힘든 교훈을 가르쳐준 순간들이었다. 케네디가 스타일만 있고 실속은 없다고 확신한 흐르쇼프는 세계 권력 균형을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의 궁극적인 수, 즉 그의 거대한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케네디의 약점으로 인식된 것에 용기를 얻어 그는 쿠바의 중거리 및 준중거리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것들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공격용, 선제 타격용 무기로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다른 주요 도시들을 수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들의 존재는 사실상 소련의 핵타격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미국의 머리에 영구적으로 총을 겨누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대담함의 행동이었다. 1962년 10월 16일 국가안보보좌관 맥조지 번디는 쿠바섬 상공을 높이 비행하는 U-2 정찰기가 찍은 사진첩을 들고 대통령의 침실로 들어갔다. 이미지는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끔찍했다. 그것들은 소련 핵미사일 발사대 건설을 보여주었다. 케네디가 그 사진들을 본 순간 세상은 변했다. 이데올로기와 대리전의 투쟁이었던 냉전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될 참이었다. 과거의 실패에 시달리던 젊고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가 균형에 달려있는 결정에 직면했다. 뒤따를 13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날들이 될 것이었다. 도가니는 이제 백열 상태였다. 길고 끔찍했던 냉전의 역사 속에는 많은 긴장의 순간과 먼 땅에서 벌어진 많은 대리전이 있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 16일 아침에 시작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대리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단된 도시를 둘러싼 외교적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면이었다. 이것은 핵 억지력과 상호 확증 파괴라는 추상적인 이론이 끔찍하고 즉각적인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소련은 단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방우의 목에 핵 단검을 들이댔다. 피그스만에서 굴욕을 당하고 비엔나에서 난도질 당했던 존 F. 케네디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뒤따른 13일은 비밀스럽고 필사적인 의지의 투쟁이었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걸고 벌이는 고위험 체스 경기였으며 운명의 날 시계의 바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만큼 자정에 가까워진 시기였다. 케네디는 미사일의 발견이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U-2 정찰기가 격추되거나
기지들이 완전히 가동될 것이었다. 그는 행동해야 했지만 어떻게? 그는 즉시 그의 가장 신뢰하는 고문들로 구성된 작고 비밀스러운 그룹을 소집했다. 이 기구는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 즉 엑스컴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이 그룹은 극비리의 내각회의실, 집무실, 백악관 복도에서 만나 세계의 운명을 토론했다. 그들의 비밀 녹음 기록은 명석하고 강력한 인물들이 좋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황의 엄청난 중대함에 그들의 초기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다. 첫 회의부터 신속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대한 압력은 엄청났다. 미군의 제복을 입은 지도자들인 합동참모본부는 거의 만장일치였다. 그들의 권고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미사일 기지를 쓸어버리기 위한 대규모 기습 공습, 그리고 카스트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쿠바 전면 침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의 주도적인 목소리는 무시무시한 공군 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초토화 폭격을 지휘했던 시가를 질겅거리고 화강암 같은 턱을 가진 전사 르메이는 외교를 약함의 한 형태로 보았다. 그는 미사일을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심대한 전쟁 행위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지금은 유명해진 대화에서 직접적인 군사 공격 외에 어떤 것도 뮌헨에서의 히틀러에 대한 유화책만큼이나 위험한 유화책의 신호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곰은 항상 미국 독수리에게 위협을 받아왔다고 르메이는 주장했다. 이제 우리의 발톱을 보여줄 때다. 케네디에 대한 압박은 거의 견딜 수 없었다. 여기 전설적인 군인들, 전쟁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안전한 행동 방침은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약하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여전히 피그스만 사건으로 상처받은 젊은 대통령에게 강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기계를 증명하려는 유혹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그의 많은 민간 고문들도 처음에는 군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 소련 미사일의 그림자 아래에서 산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어 보였다. 공습은 암이 퍼지기 전에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처럼 깨끗하고 결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케네디는 주저했다. 피그스만의 유령이 그들과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때 전문가들을 믿었고 그들은 그를 재앙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확신, 결함 있는 정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억했다. 그는 이제 그들의 확신에 대해 깊고 본능적으로 회의적이었다. 그는 탐색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다. 소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장군들은 소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쿠바를 두고 전면전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흐루쇼프가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이며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련 기술자들을 죽이는 쿠바 영토에 대한 공격은 그로 하여금 보복하게 만들 수 있었고 아마도 취약한 서베를린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핵 교환으로 이어지는 확대의 소용돌이를 촉발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오싹할 정도로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다. 공군이 기습 공격으로 모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돌아온 대답은 주저하는 아니오였다. 그들은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핵탄두로 무장한 미사일 단 하나라도 살아남아 미국 도시를 향해 발사된다면 그 결과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깨끗하고 외과적인 공격은 환상이었다.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주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옹호하는 두 번째, 덜 공격적인 선택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상봉쇄,
또는 덜 호전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격리라는 아이디어였다. 계획은 쿠바를 미군 군함의 고리로 둘러싸고 공격용 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소련 선박을 정지시키고 수색하는 것이었다. 이 접근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직접적인 전쟁 행위는 아니었다. 즉각적인 유혈 사태를 피했다. 그것은 다음 조치, 즉 확전을 위한 다음 결정을 흐르쇼프에게 정면으로 떠넘겼다. 그것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외교를 위한 시간, 이성이 승리할 시간을. 로버트 케네디는 이 길에 대한 가장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단지 전략적인 용어로만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용어로도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기습 공격이라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는 한 회의 중에 형에게 나는 이제 도조가 진주만을 계획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다고 적은 쪽지를 건넸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의 등불로 자처하는 국가인 미국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자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그들을 적들과 다를 바 없게 만들 것이었다. 그의 도덕적 주장은 형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 열세일 동안 대통령은 듣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고문들에게 가능한 모든 결과를 철저히 생각하도록 다그쳤다. 그는 더 이상 피그스만 침공전에 전문가들에게 맡겼던 불안정한 초심자가 아니었다. 그는 총사령관이었고 궁극적인 결정과 책임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그는 선택을 내렸다. 그것은 격리가 될 것이었다. 1962년 10월 22일 저녁, 일주일간의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숙고 끝에 존 F. 케네디는 집무실의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과 세계에 연설했다. 대중은 비밀리에 진행되던 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평온한 안락함에서 핵시대의 끔찍한 현실로 막 빠져들 참이었다. 케네디는 근엄하고 침울했으며 그의 얼굴은 중력의 가면이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이 정부는 약속대로 쿠바 섬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을 가장 면밀히 감시해 왔습니다. 지난주 내에 그 갇힌 섬에서 일련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가 현재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가 확립했습니다. 이 기지들의 목적은 서방우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는 증거를 제시한 다음 얼음처럼 차가운 명료함으로 그의 대응을 발표했다. 그는 쿠바로 운송되는 모든 공격용 군사 장비에 대해 엄격한 격리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국가의 어떤 선박이라도 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면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승선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나서 오싹한 최후 통첩이 나왔다. 세계에 경고하는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였다. 이 국가의 정책은 그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선언했다. 쿠바에서 발사된 어떤 핵미사일이라도 서방우의 어떤 국가를 향한 것이든 그것을 소련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소련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연설은 천둥 소리와 같았다. 17분 만에 세상은 변했다. 냉전은 더 이상 멀고 추상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위협은 이제 만질 수 있고 즉각적이며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황의 물결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식량과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었다. 학교들은 정신없이 공습 훈련을 시작했다. 교회 출석률이 급증했다. 국가와 세계는 숨을 죽이고 소련의 반응을 기다렸다. 미군은 역사상 유일하게 실제 전쟁 직전에 최고 수준의 군사경계 태세인 데프콘 2에 들어갔다. 핵무기를 탑재한 B-52 폭격기들은
하루 24시간 공중에 떠 있었고 소련을 향한 경로를 순회하며 마지막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성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뒤따른 날들은 위기 중 가장 위험했다. 바다에 선이 그어졌고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사일 부품과 아마도 핵탄두까지 운반하고 있는 소련 선박들이 그곳을 향해 곧장 항해하고 있었다. 첫 번째 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백악관에서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첫 번째 미군 군함이 소련 화물선을 가로막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소련 선장은 정지 명령에 복종할까? 아니면 봉쇄를 뚫으려 할까? 미국인들이 총을 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화물선을 호위하는 소련 잠수함은 어떻게 할까? 확대 사슬은 무서울 정도로 짧았다. 진실의 순간은 10월 24일 수요일에 도착했다. 미 해군 구축함 USS 에식스는 접근하는 두 척의 소련 선박을 추적하고 있었다. 상황실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었다.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명의 성급한 해군 장교가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때 에식스호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소련 선박들이 격리선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물 위에서 완전히 멈췄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작은 안도감이 흘렀다. 그때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이제는 불후의 명언이 된 말을 했다. 우리는 눈을 마주보고 있고 상대방이 방금 눈을 깜박인 것 같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미 쿠바에 있는 미사일들은 작전 상태로 급히 전환되고 있었다. 깜박임은 단지 멈춤이었을 뿐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10월 27일 토요일, 검은 토요일로 알려지게 될 그날, 위기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쿠바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U-2 정찰기가 소련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조종사인 루돌프 앤더슨 소령은 즉사했다. 그는 위기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전투 사상자였다. 백악관에서 그 소식은 폭탄과 같았다. 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전쟁 행위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장일치로 책임 있는 미사일 포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권고했고 이는 다음 월요일 아침에 개시될 예정이었다. 케네디에 대한 압박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그의 군대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자제 정책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용감한 미국 조종사가 죽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놀라운 불굴의 정신으로 버텼다. 그는 전쟁으로 내몰리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보복 공격이 바로 위기를 돌이킬 수 없이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시계가 0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장군들에게 반대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기로 외롭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 군사 드라마가 공해상과 쿠바 상공에서 펼쳐지는 동안 두 번째 비밀 드라마가 일련의 필사적인 비공식 채널 통신을 통해 전개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흐르쇼프로부터 길고 감정적이며 두서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외무부가 아닌 소련 서기장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그 안에서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만약 케네디가 섬을 절대 침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그는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능한 외교적 돌파구의 첫 신호였다. 케네디 팀은 환호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다음 날 아침, 즉 검은 토요일에 크렘린으로부터 훨씬 더 강경하고 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이 편지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다. 즉,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소련과 국경을 맞댄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서 유사한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케네디에게 불가능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그는 소련의 위협 아래 핵심 동맹국의 방위를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토 동맹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엑스컴의 군사 강경파들은 두 번째 편지를 소련의 이중성의 증거로 보고 공격을 재차 요구했다. 거의 절망적인 이 순간에 케네디 팀은 외교적 천재성에 한 획을 그었다. 나중에 빅토리아 시대 소설의 줄거리 장치에서 이름을 딴 트롤롭 책략이라는 별명이 붙을 계략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두 번째, 더 어려운 편지를 무시하고 첫 번째, 더 합리적인 편지의 조건을 공개적으로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대담한 움직임이었고 상대방에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명예로운 길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세계가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로버트 케네디는 비밀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 그는 소련 대사관에서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을 만났다.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바비 케네디는 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은 첫 번째 편지의 조건을 수락하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비밀스러운 부언을 덧붙였다. 그는 도브리닌에게 공개적인 거래나 퀴드 프로코어는 있을 수 없지만 터키에 있는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은 사실상 구식이며 이미 철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련 미사일이 쿠바에서 철수되면 주피터 미사일은 몇 달 안에 터키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대사에게 개인적으로 보증했다. 그러나 그는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었다. 그는 도브리닌에게 그의 형이 군부로부터 공격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4시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침공을 명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제안이자 비밀스러운 당근이었고 마지막에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모두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 세계의 운명은 이제 흐르쇼프가 그를 믿느냐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10월 28일 일요일, 세계는 여전히 전쟁에 대비하며 깨어났다. 그때 라디오를 통해 뉴스가 터져 나왔다. 모스크바는 흐르쇼프 서기장이 쿠바의 공격용 무기를 해체하고 소련으로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끝났다. 소련 선박들은 되돌아갔다. BOE-2 폭격기들은 소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고 자신의 멸종을 목전에 두었던 세상에 행복감의 물결이 밀려왔다. 존 F. 케네디가 이겼다. 그는 소련과 맞서 그들을 후퇴시켰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그것은 기념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이제 위기의 도가니 속에서 노련한 정치가로 단련된 젊은 대통령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였다. 그는 직원들과 내각이 의기양양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흐르쇼프를 굴욕시키는 것이 대결에서 지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체면을 세울 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세상을 구했을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직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심오하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 그는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본 것이 그를 영원히 바꾸었다. 그의 취임 연설에 나왔던 호전적인 냉전 전사는 사라지고 이제 핵전쟁의 자살적인 부조리함을 뼛속까지 이해하는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위기는 그의 대통령직을 변화시켰다. 그는 대결과 벼랑 끝 전술의 낡은 순환이 상호전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냉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해를 새롭고 급진적인 대에, 즉 평화의 대의에 바칠 것이었다. 10월의 13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사명은 그의 진정한, 그리고 비극적으로 미완성된 유산이 될 것이었다. 사람이 시면의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13일에서 나온 존 F. 케네디는 변화된 사람이었다. 그의 취임 연설에 나왔던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어떤 부담이라도 지겠다는 냉전적 수사법은 그 대가가 진정으로 무엇일 수 있는지, 즉 인류 문명의 소각이라는 끔찍하고 내밀한 지식에 의해 누그러졌다. 그는 세상의 끝까지 가보았고 아마겟돈의 힘을 손에 쥐었으며 그 경험은 그에게 새롭고 시급하며 심오한 신념을 심어주었다. 그의 남은 생애는 냉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는 데 바쳐질 것이었다. 거의 전멸할 뻔한 시련 속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평화 추구는 그의 대통령직의 위대하고 미완성된 교향곡, 즉 그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마지막 똑딱거림에 맞서는 경주가 될 것이었다. 1963년은 케네디가 정치가로서 진가를 발휘한 해였다. 그는 소련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의심의 벽만 있던 곳에 소통의 다리를 놓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군부와 행정부 내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심지어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10년간의 대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고 화해를 향한 어떤 움직임도 약함의 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케네디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 새로운 생각의 정점은 1963년 6월 10일 그가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을 때 찾아왔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을 것이며 냉전의 전체 틀을 제고하라는 급진적이고 용감한 요청이었다. 그는 그의 장군들이나 정치적 동맹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음 세대와 세계에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혁명적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선택하여 무지가 너무나 만연하고 진실이 너무나 드물게 인식되는 주제,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화가 종종 순진하거나 심지어 체제 전복적인 목표로 여겨지던 시대에 이것은 놀라운 시작이었다. 그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즉 냉전 교리에 바로 그 토대에 도전했다. 평화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검토해 봅시다. 그가 촉구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하고 패배주의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류가 파멸할 운명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급진적인 구절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이 감히 그의 숙적을 인간화하는 순간이었다. 소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검토해 봅시다. 그가 말했다. 어떤 정부나 사회체제도 그 국민들이 미덕이 없다고 간주될 만큼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미국 청중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국민들이 겪었던 경악스럽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즉 그들이 잃은 2천만 명의 생명을 상기시켰다. 우리의 차이점에 눈 감지 맙시다. 그가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 이익과 그 차이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수단에도 주의를 기울입시다. 왜냐하면 최종 분석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연결고리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입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연설은 과거의 수사법으로부터의 놀라운 이탈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평화의 전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었다. 모스크바에서 그 연설은 놀라움과 그리고 진정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소련 언론의 전문이 게재되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깊이 감동받았고 나중에 한 미국 외교관에게 그것이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위대했다고 말했다. 그 연설은 이념적인 얼음 덩어리를 깼다. 그것은 핵시대의 첫 번째 중요한 군비 통제 협정인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문을 열었다. 수년간의 실패한 협상 끝에 그 조약은 불과 몇 주 만에 타결되어 1963년 8월 모스크바에서 서명되었다. 그것은 대기권, 우주공간, 그리고 수중에서의 모든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이었지만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두 초강대국이 실제로 벼랑 끝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였다. 케네디는 그것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여겼다. 그는 상원에서 비준을 받기 위해 자국 정부 내의 전쟁광들과 맞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긴 여정의 첫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케네디가 밖을 내다보며 분열된 세계를 치유하려 하는 동안 그의 나라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상처인 인종적 불의에 의해 안으로부터 찢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직의 첫 2년 동안 케네디는 민권 문제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그 대의에 동정적이었지만 또한 자신의 입법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내 남부 인종차별주의 민주당원들의 강력한 블록에 의존하는 실용적인 정치인이었다. 그는 행동이 느렸고 전면적인 도덕적 성전보다는 행정명령과 법적 도전을 선호했다. 그러나 1963년 봄 민권 문제는 더 이상 관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힘으로 폭발했다. 발화점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인종차별이 심한 도시라고 불렀던 엘라베마주 버밍햄이었다. 킹 목사가 이끄는 지역 민권운동은 도시의 잔인한 인종차별법에 도전하기 위해 비폭력 시위 캠페인을 시작했다. 유진 불 코너라는 악랄한 인종차별주의자인 도시 공공안전국장의 반응은 야만적이었다. 그는 평화적인 행진자들에게 경찰견을 풀었고 소방관들에게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고압 호스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전국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그 이미지들은 끔찍했다.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모습과 나무 껍질을 벗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물줄기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버밍햄의 이미지들은 국가와 세계의 양심에 충격을 주었다. 그것들은 개발도상국에 미국의 자유라는 이념을 팔려고 노력하던 행정부의 심대한 망신이었다. 케네디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재앙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1963년 6월 11일 밤 엘라베마 대학교의 인종통합을 강제하기 위해 엘라베마 주방위군을 연방화해야 했던 바로 그날 그는 전국 텔레비전에 나와 민권운동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연설을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국민에게 연설하기로 결정했고 연설은 대부분 메모를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것은 날 것이었고 직접적이었으며 놀라운 도덕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주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롭고 낯선 열정으로 가득 차 선언했다. 그것은 성경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미국 헌법만큼이나 명확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미국인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인지 우리가 동료 미국인들을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할 것인지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용어로 구성했다. 만약 한 미국인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개방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다면, 그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면, 그를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면, 우리 중 누가 자신의 피부색이 바뀌어 그의 자리에 서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인내와 지연의 조언에 만족하겠습니까? 그 연설로 존 F. 케네디는 자신의 대통령직의 권력과 위신을 민권에 대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쳤다. 그는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할 포괄적인 민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남부의 지지를 잃게 하고 재선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한 거대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루비콘 강을 건넜다. 냉철하고 초연했던 현실주의자는 정의를 위한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비극적으로 그의 연설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시시피 NIACP 현장 비서인 매드가 에버스가 자택 진입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것은 그의 법안이 극복해야 할 폭력적인 증오를 상기시키는 잔인한 사건이었다. 민권 투쟁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것이었고, 평화를 향한 그의 탐구처럼 그것은 그가 살아생전 승리를 보지 못할 전투였다. 외교 정책에서의 역사적인 승리와 국내에서의 도덕적 위기로 점철된 1963년의 중대한 여름은 또한 케네디 가문의 심장부를 강타할 개인적인 비극을 가져왔다. 8월 7일 제클린 케네디는 조산하여 아들 패트릭 부비에 케네디를 낳았다. 아기는 심각한 폐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틀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인 대통령은 그저 무력하고 겁에 질린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하이아니스 포트 아기가 생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보스턴 병원 사이를 오갔다. 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한때는 공개적으로 우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불과 39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들의 갓난아들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고 애절하게도 이 공유된 사적인 슬픔은 잭과 제키 사이에 새롭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초기 시절의 긴장과 기만은 이 심오한 상실 앞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친구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제키는 나중에 남편이 우는 것을 본 유일한 때는 아들의 죽음 후였다고 말했다. 이 공유된 슬픔은 거의 신화적인 부부를 인간화했고, 케네디 가문의 길고 슬픈 역사에 또 다른 가슴 아픈 장을 더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가문의 저주의 그림자, 상실의 유령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패트릭의 죽음은 잔인한 예감이었고, 삶과 행복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 가족이 궁극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하기 직전이었다. 케네디가 이러한 개인적이고 국내적인 폭풍을 헤쳐나가는 동안 남베트남의 상황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미국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응고딘지엠에 부패하고 족벌주의적인 정권은 점점 더 폭압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불교도인 나라를 다스리는 가톨릭 신자인 지엠은 불교 승려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시작했고, 이는 광범위한 시위와 승려들이 공개적으로 분신자살하는 끔찍한 광경으로 이어졌다. 케네디 행정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분열되었다. 일부는 지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상황은 골마 터지는 상처였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케네디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정책 실패였다. 1963년 11월, 케네디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해 남베트남 장군들의 한 파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지엠과 그의 동생은 체포되어 암살당했다. 케네디는 그들의 죽음 소식에
충격을 받고 깊이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쿠데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남베트남을 더 깊은 정치적 불안정 상태로 빠뜨리고 미국을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했을 뿐이다. 존 F. 케네디가 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을지는 역사의 위대한 답할 수 없는 질문 중 하나다. 그의 옹호자들 중 일부는 미사일 위기 이후 그가 전쟁에 대해 새로이 느낀 혐오감을 지적하며 그가 1964년 선거 후에 모든 미국 고문들을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공산주의 승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했을 헌신적인 냉전 전사였으며 그것이 전쟁의 대규모 확대를 의미하더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베트남은 그의 가장 모호하고 골치 아픈 유산이 될 것이었고 그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큰 문제였으며 그의 후계자에게 물려줄 시한폭탄이었다. 1963년 가을, 196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케네디는 국내의 정치적 관계를 수습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 그는 중요한 경합주인 텍사스에 이틀간 5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텍사스의 민주당은 보수파와 진보파로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케네디는 자신의 방문이 당을 통합하고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고문들은 그의 방문지 중 하나인 댈러스가 우익 극단주의의 온상이며 반 케네디 정서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도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그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가야만 했다. 1963년 11월 22일 아침, 댈러스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벼운 소나기가 지나갔고 대통령 리무진에서 보호용 버블탑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를 원했고 그도 그들을 보고 싶었다. 제클린 케네디는 분홍색 샤넬 정장을 입고 빛나며 그의 곁에 있었다. 거리를 메운 군중은 엄청났고 압도적으로 우호적이었으며 그들의 환호성은 흩어져 있는 시위대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카퍼레이드가 댈러스 시내를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 차 타고 있던 텍사스 주지사의 아내 넬리 코널리는 대통령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대통령 각하, 댈러스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케네디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될 대답을 했다. 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리무진이 엘름 스트리트로 접어들어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를 지날 때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대통령의 등 위쪽을 맞췄다. 두 번째, 치명적인 총알은 그의 머리를 맞췄다. 세상이 멈췄다. 순식간에 활기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는 사라졌고 그의 생명은 끔찍한 폭력의 섬광 속에서 꺼졌다. 군중의 환호성은 공포와 불신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카퍼레이드는 파크랜드 기념병원으로 질주했지만 소용없었다. 중부 표준시 오후 1시, 미국의 35다에 대통령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의 나이 46세였다. 뒤따른 몇 시간과 며칠은 국가적인 악몽이었고 슬픔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린든 B. 존슨 부통령은 러브필드 활주로의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고 꿋꿋하고 피 묻은 제클린 케네디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 같은 비행기 뒤편에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실은 관이 있었다. 댈러스에서 경찰은 24세의 외톨이이자 전 해병대원인 리하비 오스왈드를 체포했다. 그러나 국가는 재판이라는 카타르시스조차 얻지 못했다. 이틀 후 오스왈드가 시 교도소에서 이송되는 동안 댈러스의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가 군중 속에서 나와 전국 텔레비전 생중계 중에 그를 총으로 쏴 죽였다.
암살 용의자의 암살은 국가를 수십 년 동안 골마온 음모론의 미궁 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정신에 영구적이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진실은 대통령과 함께 살해된 것 같았다. 세계는 침묵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을 충격과 슬픔의 악몽 속으로 빠뜨렸고 그의 암살 용의자가 텔레비전 생중계 중에 살해당하면서 그 상처는 더욱 깊어졌으며 오늘날까지 골마 터지는 어두운 음모론의 미궁을 풀어놓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미망인 제클린은 세상에 카멜롯이라는 신화를 주었다. 그녀는 비극적으로 잃어버린 우아함과 지성의 이상화된 왕국, 짧고 빛나는 한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신화는 아름다웠고 강력한 위안이 되었다. 카멜롯의 페이지에서 케네디의 의미를 찾지 마라. 그의 진정한 의미는 26초짜리 무성 영화에 새겨져 있다. 그 순간은 단지 한 대통령을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왕조를 오싹한 경고로 바꾸었다. 야망의 대가를 피로 치를 때 최종적인 대가는 언제나 비극이라는 것을